네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이 땅 산 거 맞았는데? 네가 그렇게 땅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모년 꼴 거지? 뭐 이러고. 엄마가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원래 가정은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말 안 들면 때리고, 근데 말 안 하고 산다고 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었거든요.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말아라. 김영우 씨, 김숙희 씨 딱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니? 경찰에 신고 안 돼. 근데 왜 김영우 씨는 안 돼? 엄마가 아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을 치료할 때는요, 이건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은 걸음걸이부터가 달라.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요즘 뭐만 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하는데 가스라이팅이 뭔가요? 그러니까 영화기도 했고 사실 연극이기도 했거든요. 가스등이라는. 그래서 좀 오래됐죠. 1938년이니까. 그래서 저희 내담자분들하고도 이제 그 영화를 좀 같이 봤었는데, 그 가스등 밑에서 교묘하게 사람의 심리를 조작을 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어떤 심리나 상황을 좀 교묘하게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쥐고 흔드는 거죠.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예. 많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정신건강 전문 상담센터기는 해요. 그래서 우울, 불안, 공황, PTSD,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오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은 꼭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하고 오시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걸 모르시니까. 근데 내가 잠을 못 자요, 선생님. 공황장애가 있어요. 너무 우울해요. 너무 불안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보여지는 위에 이제 모습이고, 밑에를 보면 결국은 이제 나를 심리적으로 조정하거나 지배하는 사람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퍼센트가 높은 목적이야. 저희가 진정성 리더십, 예를 들자면 이런 가스라이팅, 사실은요 방법들이 되게 비슷해요. 공감, 수용, 경청 해주고 그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존중해주고 그렇거든요. 근데 목적이 다른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목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의 돈이든 그게 그 사람의 어떤 몸이든 무엇인가를 내가 착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그게 가장 큰 차이죠. 정말 위험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잃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물론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저는 정말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주위에서 보면 가까운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이유가 뭔가요? 일단은요, 저는 가스라이팅이 또 하나 이제 핵심적인 게 또 뭐냐면 권력관계에서. 그러니까 수직적인 관계죠. 예를 들면 부모하고 자녀 중에서는 누가 위에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모님은 가스라이팅이라고 안 하죠.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밑에는 항상 목적이 또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그 목적. 네, 그래서 자녀들을 굉장히 가학적으로 대하거나 피학적으로 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치게 관여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부모 때문에 부모 가스라이팅으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부모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죠. 그걸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하시죠. 예를 들자면은 결혼에 대한 부분들. 이건 하나의 사례예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해요. 내가 되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근데 결혼을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안 다녀서.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저는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와 신념을 자꾸 자녀한테 강요해요. 그쵸? 일단 종교 활동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무조건적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은 가스라이팅 하나 예거든요. 네, 가까운 관계에서 사실은 나타나죠.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나를 착취하는 걸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폭력적으로 하는 것도 알아요. 부모가 나를 굉장히 이렇게 못살게 구는 것도 알아요. 근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거 불확실하잖아요. 이렇게 잘 살지 않을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시절 트라우마.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고 정신건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가스라이팅에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걸 정말 교묘하게 이용하죠. 알고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첫 번째는 너무너무 따뜻해요. 그리고 깊이 파고들어. 내가 외롭고 혼자 있고 위축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간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관계 형성을 일단은 하죠. 굉장히 내가 나 아니면 안 되겠다. 너무 고마운 사람이죠. 너무 따뜻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슬슬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그 기억 왜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왜곡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해요.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남편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례였었어요. 남편이 가스라이팅 하는 사례였었는데 결국은 이제 폭력이 또 나왔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꼭 녹음하라는 얘기들을 꼭 드려요. 반드시 녹음하라. 네. 그러니까 그 남편하고 얘기할 때 반드시 녹음하라. 자기가 유리한 대로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네. 이거 자죠. 아니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해? 그거 아닌데?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좀 이상한가? 같은데 나만 F야? 나만 이상해. 뭔가 여기서 나만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아닌데?
그렇게 말해가지고 내가 이 땅 산 거 맞았는데? 네가 그렇게 땅 사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이모님 꼴대 뻔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관계형성, 두 번째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교묘하게 내 말이 맞고 너 말이 틀려를 계속 씹는 거죠. 기억을 왜곡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예요? 심리적인 고립. 다 아시겠지만 관계가 끊어져요. 단절돼. 이 사람 아니면 안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고립.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축소하잖아요. 그거 갖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내담자분들이 이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저는 몰랐어요. 우리 엄마가 모든 집이 다 이렇게 산다고 했어요. 원래 가정은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그게 말 안 들면 때리고, 근데 다 이런 거 있는데 말 안 하고 산다고 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팠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내 잘못이 아니고 네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술 먹고 너 때리는 거잖아,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서서히 단절시키죠. 왜 또 단절이 되냐면, 아까도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항상 그런 가족들이 자식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는 가족은 항상 사랑하는 사이인 거야. 잘못된 가족 규칙이죠.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절대 밖에 나가서 얘기하지 못하게끔 하면서 심리적으로 고립시키죠. 저는 그리고 첫 번째 치료할 때 이제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정보 수집들을 쭉 하죠. 근데 부모가 정말 상식 이하예요.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정말 가해자예요. 그런 경우에는 누구누구 씨라고 일단 첫 번째 호칭 붙이게. 엄마, 아빠라고 말하지 말아라. 김영우 씨, 김숙희 씨, 이렇게 김숙희 씨가, 김영우 씨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좀 제 산자처럼 이제 보도록 하고요. 김영우 씨가 거짓말했다고 빡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하니? 경찰에 신고한대. 근데 왜 김영우 씨는 안 돼? 가까운 사이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객관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김숙희 씨의 배를 빌려서 나온 그냥 다른 인격체지, 우리 순희 씨는 영숙 씨는 엄마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의 배를 빌려서 나온 그냥 또 다른 인격체지 엄마가 아니다. 그냥 탯줄이 끊기는 순간부터 그냥 다른 인격체다. 다른 인격체다.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두려워하시는 거 되게 크거든요. 나도 엄마처럼 될까봐, 나도 아빠처럼. 근데 엄마 아니잖아. 아빠 아니잖아요. 엄마 아빠 상담받으러 오셨대요? 아니, 내가 변화하고 싶고 더 잘 살고 싶고 나아지고 싶어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다른 인격체죠. 다른 인격체.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나를 아프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가깝다 해도, 가까운데 어떡하냐, 가까운데 어쩌라고. 가까운 사람 그럼 나 때려도 되고 함부로 대해도 되나요?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아껴주고 소중하게 여겨줘야 되는, 단절 혼자서 그게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을 치료할 때는요, 이건 이제 임상적인 경험인데, 제가 어떻게 하도록 하냐면 자원들을 쭉 쓰게 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하신 가족인데 끊어야 되냐 이런 거 고민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사실 이 사람들밖에 없어. 왜냐면 다 고립되고 단절돼. 그러면 이제 공식적 자원들, 공식적 자원과 비공식적 자원을 나눠서 쓰도록 해요. 자원이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원은 하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담 선생님, 그다음에 학교 선생님, 공식적인 자원이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이런 공식적 자원이 몇 개가 있고, 비공식적 자원도 그래도 나오시거든요. 몇몇 개가 나와요. 친구, 영호, 누구, 이렇게 교회에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런 자원들을 일단 정말 빼곡하게 탐색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연결망을 제가 만드는 일들을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럴 때는 이분한테 연락하는 거, 이럴 때는 이렇게 연락하는 거, 이분한테 이렇게 가서 도움받는 거, 이 연결망을 꼭 이렇게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뭐라고 혼자서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다. 노가빈 부장도 있고, 일단은 둘 있네. 노가빈 부장도 있고 이송도 있네. 일단 둘에서 시작하자. 벌써 외롭고 힘들 때, 두려울 때 전화할 사람 벌써 둘이나 있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드리죠. 그래서 재건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아무도 없어지는 것에 대한 고립감과 두려움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계를 꼭 재건해드리는 거, 저는 베이스 캠프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베이스 캠프를 잘 만들어드리지 않는 이상 바로 딱 끊어내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베이스 캠프를 좀 만들어서 이제 내적인 힘도 강화시키고 환경도 조금 지지체계가 강화됐을 때 이제 그때 자연스럽게 넘어오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드려야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항상 이제 고민이 외로움에 대한, 저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 단절되고 끊기고 결국은 혼자 남았다라는 것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건을 해 나가는 과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과도기가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과도. 그걸 트라우마 본딩이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본드예요, 본딩. 내가 이 사람한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이전에 항상 나는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의 옷을 입고 살았거든요. 그 감정에 본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벗어나시거든요. 그리고 자립하고 독립하고 안정적인 감정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안에 소속되어 있을 때 정말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말씀 진짜 많이 하시죠. 새 삶을 사는 것 같다는 게 하시죠. 그리고 실제로도 제2의 인생을 사세요. 네, 의미 있는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가스라이팅 때문에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말씀대로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 초년생분들 요즘에 취업하기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제가 또 울컥하는데 시험 몇 번 보시고 막 진짜 몇 년 동안 공부하고 막 유학도 다녀오시고 또 진짜 바라고 어려운 공기업에 내가 만약에 입사를 겨우겨우 한 거야. 몇 년 만에 준비해서. 그러면요. 그 회사 나한테 전부거든요. 내 인생이에요. 나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 진짜 잘하고 싶죠.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싶죠. 상사한테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진짜 잘 보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죠. 직장 가스라이팅. 그래서 되게 무섭고요. 권력관계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착취의 정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수준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 이번에 했던 어떤 성폭행 사건도 정말 요즘에 그런 사건이 요즘에 막 술자리도 다 일찍 하고 이러는데 근데 그 교묘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폭행이라든지 이거 이제 아주 막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그 밖에도 여러 정말 많은 범죄에 노출이 될 수가 있죠. 프로젝트 했었을 때 어떤 결과물 가져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들을 진짜 착취하죠. 그래서 너무 이게 그 간절함을 이용해. 그래서 그런 조직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땐 되게 어떤 조직이 그럴까 막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오히려 정말 세계나 시스템 되게 잘 갖춰져 있고 직장 내 가스라이팅, 직장 내 어떤 괴롭힘에 대해서 신고 절차 잘 돼 있는 데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런 데서 일어나요. 되게 좋은 회사. 남들이 보기에 되게 괜찮고 좋은 회사. 여기에서 절대 잘리고 싶지 않고 사수말 진짜 잘 듣고 내가 너무나 간절한 그것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어떤 삶의 전부인 분들. 그분들이 나름대로 되게 미국에서 대학 나왔고 어디 가면 똑 부러진다라는 소리 들었고 나 나름대로 부모님한테 되게 귀하게 자랐었거든. 근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어버버버 그리고 가슴 뛰고 좀 그리고 시키는 대로 나도 모르게 다 하게 돼. 그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진짜 오래 걸려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은 그 상자가 벌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렇죠? 요즘에는 신고 체계도 사실 잘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변호사님, 의사 선생님 저희가 다 같은 팀이라는 게 다 이래서 그렇거든요. 저 사실은 증거 수집해 하나씩 녹화하라고 하고 녹음하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변호사 상담 먼저 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게 범죄라는 걸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 범죄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이 당하는 굉장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첫 번째는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맞는 이제 정보들을 모아야죠. 수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회사 내에 있는 사실 직장 내 괴롭힘 거기 신고해봤자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그것이 프로세스대로 다 처리가 거의 항상 제가 상담한 내담자분들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윗선에서 덮어버리더라고요. 다 어쨌든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법적인 부분들을 이용해야 되는 것들이 맞고 근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할 것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힘이 없어. 그래서 연대하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너 같은 피해자가 한 분이 아니시다. 당신 같은 피해자분이 한 분이 아니시다. 조금 더 수집해보자. 그랬더니 막 A, B, C, D, E까지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같이 모여서 연대할 수 있도록 해서 이제 그쪽 거기를 이제 어떤 대항을 못하게 하던가. 그 다음에 봤는데 내가 없어. 오로지 나 혼자야. 그리고 내가 정말 여기 있다가는 진짜 피폐해질 것 같아. 그리고 또 웃긴 거는 뭐냐면 항상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그 문화 자체가 그렇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다수가 가스라이팅을 할 때는요. 그 조직을 저는 조심스럽게 좀 떠나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런 거죠. 똥을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워서 피하는 거다. 그 조직을 떠나라. 문화 자체가 가스라이팅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옮기 전에 단절하고 얼른 분리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면 그것을 좀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거 수집 차근차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야. 내가 봤더니 나는 혼자고 소수고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고인물들이고 너무 안 좋아. 피폐해. 그러면은 그때는 내 인격이 더 소중하잖아요. 그럴 때는 얼른 단절하고 떠나요.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 문화이거나 다수 그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그러니까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조직적인 어떤 시스템 체계들을 만드는 그 한 라인들을 이제 구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공식적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증거를 모아주세요.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라는 거. 그 다음에 그렇게 했었을 때 이러이러 처벌을 받는다라는 것들의 프로세스들 자체가 그거를 이렇게 아예 시스템적으로 만드는 이제 조직들을
것들은 우리나라 사례는 아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예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은 자리를 잡지를 못했던 것들이 좀 있는 거. 근데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이어러키, 이 피라미드, 이렇게 어떤 수직 구조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학생하고 교사 중에서는 교사가 높고, 사장님 다음에 부장님이고, 그 다음에 뭐 직원이고, 이런 이제 수직 구조가 있죠. 그러면은 나라는 사람이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는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당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도 사실 가스라이팅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담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위치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정말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조심해야 되고, 그게 하나의 문화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을 잘 당하는 성격도 있나요? 가스라이팅을 당하시는 분들의 가장, 저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잘 못하는데 상담만 계속, 제가 진짜 많이 뵐 때는 하루에 막 8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17년 18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저보고 가끔씩 무당이세요? 도사세요? 막 그래요. 근데 가스라이팅 피해자분들은 걸음걸이부터가 달라. 어떻게 따라오시냐면 들어오시잖아요. 문이잖아요. 그러면 문을 한 번에 못 열어. 노크 소리도 굉장히 또 네. 근데 이제 들어오시 어깨가 축 처진 어깨와 위축된 라운드 숄더. 네. 그래서 이렇게 앉으시잖아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앉으실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이렇게 꼬추 세워서 앉으시고, 순응적이고 순종적이세요. 순응적이시고 순종적이시고 자기 주장 못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려심 많고, 아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과잉 공감하는 거. 네. 그 과잉 공감하는, 남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는 그게 미덕이었지만 그게 어떤 나의 어떤 자아까지 손상될 정도로 이제 과잉 공감하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나한테 피해를 주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공감력이 뛰어나. 그다음에 불확실한 것. 그러니까 불확실한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알았는데도 거기서 못 벗어나는 이유는 그 불확실성.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험의 피가 높은 거고, 익숙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거기를 벗어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시죠. 거기다가 더불어서 이제 세 번째는 내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고 정신 건강에 어떤 우울, 불안, 공황 등등의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가스라이팅에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방이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 근육, 몸, 왜 우리 PT 가듯이 마음 근육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요, 일단 자기중심성. 자기가 굉장히, 이게 자기중심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가스라이팅 피해자와 가해자분들은 약간의 한 끗 차이인데,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에서 어떤 대처 기술이 굉장히 이렇게 과학적인 거죠. 착취적이고 그런 이제 특징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강압적이고 지배적인 거는 우리가 잘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가스라이팅 중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과보호, 과양육이거든요. 사실 그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걸 더 못 알아차리더라고요. 자기의 가해자라는 것을. 우리 엄마들 예를 들자면 뭐 이런, 요즘 헬리콥터 맘이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다 해줄게. 너 못하잖아. 그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자녀로 하여금 전두엽을 못 쓰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들. 그게 설령 실패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자꾸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과양육하고 과보하는 거야. 아유, 너 우리 아닌데, 야, 네가 못하러 공부해. 너 집에 물려받을 건물 있는데. 뭘 그렇게 힘들게 사? 진짜 그런 분들이 요즘에 그게 더 무서워. 네. 그리고 막 다 해주는 거죠. 자, 너네 지금부터 뭐 초등학교 여기, 중학교 여기, 고등학교 여기, 대학교 여기, 막 플랜들도 다 짜줘. 이거 가스라이팅이거든요, 사실은.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가치와 신념들,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해버린 상태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더라고요. 그 가스라이팅이라는 거. 그러니까 안 때리기만 하면 그게 나 가스라이팅 아니라고 막 말씀하시는데, 과보 과양육이 더 무서운 심리적 지배. 그럼요. 있고요. 일단은 저는 제 건강한 3요소를 얘기를 하거든요. 마음적으로 건강한 요소. 첫 번째, 사랑 잘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존중하고 타인도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 잘하는 거.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 잘하는. 일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회사 다니는 그 일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떤 직업적 능력 또는 어떤 내 학업적 능력 등등등 그런 어떤 일적인 부분들이 디벨롭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진짜 중요한데 변화 잘하는. 내가 있는 환경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도 내가 잘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사람. 이게 건강의 3요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예방적 차원에서는 이 세 가지를 내가 갖고 있느냐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균형과 조화죠. 그러니까 공감 능력 당연히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도 객관화하고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또 중요하죠. 또 수능할 때 수능하고 또 내 주장할 때는 주장하고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로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한테 그런데요. 그럼 상담사님은 그러시냐? 저는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안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해 제가 딱 그냥 과잉공감형이었어요. 근데 이제 좋게 말하면 저는 그거를 승화한 케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도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경계가 바운더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를 할 때 건강한 경계가 되게 중요한데 이것보다 지나치게 각각 밀착돼 있거나 지나치게 멀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남편과의 막 사이에서도 싸웠어. 그러면 가장 건강한 건 뭐예요? 서로 건강하게 의사소통하고 난 너가 뭐가 불만이야. 그래서 이런 거 좀 고쳐줄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건강한데 어떻게 돼요? 와이프는 이리 와, 이리 와. 막 어떻게 했어? 이제 굉장히 이렇게 막 신경질적이면서 폭력적이면서 죽잡고 안 노는 거야. 그래서 막 다 관여해. 지나치게 경계가 가까운 거. 먼 거는 그냥 문 닫고 안 나오고 말 안 하려 하고 회피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이제 저는 이제 되게 과잉 공감형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알아차리면 내가 과잉 공감형이었구나.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이성적인, 객관적인 어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소중한지 이것을 내가 잘 몰랐었네. 어렸을 때 나는 맞이로 태어나서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했을 때, 그리고 동생이 잘 돌봤을 때 내가 엄마한테 칭찬받았어. 그러다 보니까 내 욕구보다 주변 사람 욕구를 더 살피는 사람이 내가 됐었구나. 그거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노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글쓰, 그다음에 좀 더 계속 숫자 같은 것도 계산해 보려고 하고 이성적으로 바로 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고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에 잘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성격이 있냐? 있고요. 근데 모두 발전 가능하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건강한 성격은 내가 알아차리고 노력하면 모두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필요성만 느끼면.